네,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사람 봤는데 목소리가 살짝 달라진 여도은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살짝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뮤지컬 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새해 첫날 만나고 싶어가지고 살짝 오래 있었더니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 새해가 막 시작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잃지 않게, 건강을 잃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2026년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우리가 사실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정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 아까는 괜찮았는데 또 이러네요. 제가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수액 하나 맞고 왔거든요. 아이고. 20만 원짜리 맞을 거 그랬어요. 약간 후회가 됩니다. 네, 저는 수액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뭐 쪽잠을 잘 잡니다. 어디든지. 그게 아마 그 버티는 비결인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저는 간이 부은 것처럼 성대가 좀 부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간이 부으면 성대도 붓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보통 간이 붓잖아요. 네. 너니 간이 부었구나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저는 성대가 부었다고 예. 합니다. 자, 교수님 2026년 드디어 밝았습니다. 국제 질서가 지금 좀 어떤 판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변하고 있는 판도입니다. 급변합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은 2026년이 아니라 어느 해, 새해에 물어보셔도 늘. 어느 국제정치 전문가나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 그쵸.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급변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네, 2025년이 정말 국제 질서의 리셋, 다시 재정립하는 한 해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요동치는 변수가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네. 그것이 시작의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다른 스테이지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트럼프 이제 2기 47대 대통령으로 2기 출범하고 1월 20일이면은 딱 1년이 되죠. 세계 모든 이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 빼놓고는 정말 지난 한 해는 한 10년 동안 모든 일을 다 겪은 것 같다. 이슈들이 많았죠. 이란의 핵시설까지도 갑자기 폭격을 했고 자정의 그 망치 작전을 해가지고 정말 그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행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 관세 폭탄에 여러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고 결국에는 2025년 후반에 가서야 겨우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시달린 한 해였다면은 그 덕분에 2026년은 좀 더 안정성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급변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작년과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해방의 날을 선포하면서 백악관 앞들에서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수치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펭귄만 살고 있는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정도였으니까. 그쵸.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도 숫자가 틀려서 나중에 정정하는 사태까지 맞아요. 있었죠. 그렇게 서둘러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관세 유예를 또 발표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고 사태를 수습했죠. 네. 그런 식으로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일단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그 국제 경제 안보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시간이 2025년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미국도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시작했던 정책의 장점, 단점 그리고 한계를 잘 알았고 그 반대 측에 있는 중국을 포함한 나라들도 미국의 능력과 의도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그 상대 쪽에 있는 다른 나라도
어떻게 새로운 국제 질서에 참여하고 국가 이익과 생존을 도모할 거에 대해서는 2025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을 생각해 보면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11월이요. 그것을 위한 이제 큰 그림들을 막 시장에 던져놓고 올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건 좀 수습하고 괜찮네 싶은 거는 더 많이 펼치고 이런 원년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얘기 쏙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좀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뭐를 제일 많이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하지 않는 그런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부와 의회는 결을 같이 하면서도 또 서로의 주안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정치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꼭 공화당과 결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화당의 의회 멤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지역구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역대 그 중간 선거 역사를 보면은 집권당이 반타작을 하거나 승리한 것은 미국의 250년 역사 중에서 3번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도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했던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패배했을 때 그것을 큰 승리라고 했었어요. 또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역사상 유례 없이 큰 차이로 집권당의 민주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경기죠. 국내 경기에 특히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그쵸. 따라서 공화당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과 어떻게 이런 관세 전쟁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내수 진작이 되고 중국으로부터 다시 수입 원이 확장이 되거나 안정화된다면은 미국 경기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변수는 올해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 2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것이 미국 헌법 1조 8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관세의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원칙에 위반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고 나온다면은 미국은 이제까지 얻은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트럼프류의 이런 관세 정책에 큰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중상주의적인 무역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와요? 이제 2020 이제 올해죠. 내년이 아니라 올해 초반 적어도 3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1심, 2심에서는 위법이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변론의 핵심은 국가 이익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헌법에 반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비상 대권 법안 아닙니까? 국제 경제 비상 대권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택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이것은 헌법에서 대통령 보고 하라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변론의 핵심입니다.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확대 해석해서 함부로 집행한 것이다.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한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변론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죠. 대법원의 판결 여기에 이제 중간 선거 이런
그 3월 달이 또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 중간 선거 관련해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3월쯤에 전후로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네.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권자 달래기, 물가 잡기, 내수 진작하기 이런 정책을 계속 내놓을 수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 잡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에는 좀 약간 좋아지고 있는 스탠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휴전이지 어떤 합의를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은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큰 틀의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투자라든지 사업 계획을 결정한다든지 고용을 결정한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계속된다면은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이제 성장 토대에 큰 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2026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대척점이 더 격화되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완화되기를 바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100% 승리하는 것이죠. 항상. 그러면 오히려 또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그거는 100% 승리가 아니죠.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양보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회의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양보를 하고도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표는 100% 승리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최대한도 미국의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그리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선거 때 약속했던 그 플랫폼을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전술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활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중국을 공격하고 악마화해가지고 지지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지난번 대선 캠페인 때 그랬고 야인으로 있던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은 그렇게 했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한테 너무 약하다. 계속 미국이 중국한테 끌려가고 양보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활용한다는 것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대단한 기술력, 자본을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경제 관계 또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는가. 그것도 중국 활용의 중요한 부분이죠. 교수님께서 쭉 지켜보셨잖아요. 트럼프라는 인물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죠. 짐검다리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연속해서가 아니라 45대와 47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울처럼 다 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꼭 실천하는 것이에요. 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든지 관세를 던지겠다든지 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이용만 하느냐 등쳐먹는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한 다음에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유권자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말을 하면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실천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의 공백을 딛고도 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증시도 출렁일 거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작년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틀에서 본다면 특히 이 중국과 미국 간의 대국 간의 새로운 어떤 파트너십이랄까요 경쟁 관계의 재정립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양쪽 다 안정과 공동 번영에 가까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국 간에 직접적인 충돌을 한다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꾸준히 제기된 우려 사항이었죠. 네. 시진핑 정부가 곧 타이완을 무력 침공을 할 것이다라든지 이대로 가다가는 그레엄 알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미국과 중국이 예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이 펠레폰네시안 전쟁과 같은 충돌 상황으로 가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다.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 그 운명론이 많이 제기됐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군 교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네. 어떻게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현대 그 경제와 기술 상황에서의 대국 간의 관계를 예전에 지중해에서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경우와 같이 놓고 동일시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비교에 큰 문제가 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국,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몰라도 그것이 아닌데 굉장히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옛날에 그리스에서 이랬으니까 앞으로 미국과 중국도 필히 전면적인 전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논리적인 연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그레엄 앨리스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하기는 좋아하는데 귀에 잘 들어오니까 그 책을 그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레엄 앨리슨 교수는 이대로 가면 참 위험하다 얘기하는 것이지 미국과 중국이 그러면 전면 충돌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한판 세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럼 절대 확답을 안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확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대국 간에 꼭 이 패권 경쟁이 전쟁으로 귀결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예가 미국과 구소련은 제3차 세계대전 없이 냉전이 종식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확실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이러다간 위험하다, 이러다간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데 이러다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과연 미국과 중국이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또 핵무기라는 요소를 대입해 봤을 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미국의 지도자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연 5%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게 중국 경제가 적어도 연 평균 5% 성장을 해야지 중국에서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직장을 못 구한다면 이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5% 성장률을 계속 얘기하고 만약에 중국이 내수를 5%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다면은 미국의 관세 폭탄이 100% 실현된다 하더라도 내수를 증가시켜서 그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을 안 하더라도 내수를 진작시키면 그걸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정치적인 논리에서도 중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미국의 지도자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흥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90일 유예다, 잠시 중단이다, 펜타닐 밀매에 와서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에 그 피해는 중국만 받는 것도 아니고 미국만 받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받고 중국 공산당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보고 1945년 이후에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준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그런 것이 제 의견이고 네. 왜냐하면은 미국 중심의 그 세계 질서가 1945년 이후로 유지돼 왔는데 위기가 없는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체제가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그것을 과연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확실히 있느냐? 중국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전후 세계 질서는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의 이 광폭 외교 정책은 그 전후 세계 질서와 체제를 리셋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파괴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얼마나 복잡 다단할까요?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비즈니스맨인 것 같긴 한데 저렇게도 될까 싶을 때 항상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중국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과연 그런 비즈니스맨적인 부분과 정치가의 면모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더 보여주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붉어질 때마다 불안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하는 그 흐름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가슴을 졸이거든요. 그걸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알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나 봐. 네. 트럼프 대통령 알고 있을 거고 그걸 안다면 그거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뭔가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올해는 쓰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까라는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활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 이익을 달성하려는 각도가 있고 중국을 비난하면서 정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라는 인물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신과 사업가의 자신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결국에는 모든 것은 거래니까 남는 선택을 하겠죠. 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꼴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 보이는 것도 같은 그런 선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때쯤이면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볼 때 아까 대법원 판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중국과의 이제 관세 정쟁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뭔가 종전을 맞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공격을 했다고요? 이게 네, 근데 그거는 무슨 이제 휴전 상태에서 우리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 전쟁이 제일 격했던 그런 시기가 언제였냐면 미군 주도로 양측이 이제 휴전 협상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는 조금이라도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전투가 치열해졌죠. 지금 본다면은 이제 휴전 협상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전면전을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신이 주장하는 휴전의 조건을 강화하는 입장에서의 이런 군사 행동을 할 여지는 사실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뉴욕 타임스 입장에서 본다면 네. 과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러시아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서 핍박을 받던 러시아인들을 해방하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달라요? 수복장 전쟁이란 거는 주권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이지만 이것은 주권 국가인 러시아가 주권 국가의 국민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해방하기 위한 군사 행동인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선 그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네.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해 보이는데. 그렇죠. 한국 전쟁도 6.25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복을 위한 통일 군사 행동이었죠. 근데 그 뉴욕 타임즈를 보면은 2024년에 러시아 푸틴 행정부가 국방비를 2023년도 대시 25%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2월부터 러시아가 특수 군사 작전을 시행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GDP의 약 8%를 이 전쟁에만 쏟아붓는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4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죠.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러시아 경제에서 약 9%고 금리가 18%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지난 3년 동안은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은 예상을 뒤엎고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서방의 그 군사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는 푸틴 대통령이 철저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네. 긴축 재정을 그 몇 년 동안 2022년에 군사작전 행동 개시 전에 이미 군비를 축적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용병들을 사고 바그너 용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2만 명 정도. 네. 그리고 그 군사 징집을 하면서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한다면은 철저히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지도부도 과거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과거의 실수가 뭐냐면 구소련 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1979년에.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소련 젊은이들이 징집을 당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서 죽거나 다쳤는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소위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돌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분개했다가 그 악화된 민심이 사실 구소련 붕괴의 간접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강제 징집을 단행했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이런 재정적인 혜택을 엄청나게 올려주었습니다. 만약 부상당해서 보훈을 받게 된다면 월 400만 원 이상의 어떤 의료비라든지 복지비를 확실히 제공했기 때문에 서방 언론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러시아 젊은이를 인터뷰했는데 굉장한 이 만족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국가가 나를 아껴주었다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다들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가장의 역할을 했다.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전투를 갔다 왔더니 이제 월 400만 원씩 내가 집에다 갖다 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졌다는 것이죠. 일부 아닙니까? 아니죠. 일부 굉장히 인터뷰한 엄청난 사람은? 돈을 했는데 그것을 전쟁 시작 몇 년 동안에 정부 예산을 긴축해서 모아놨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절하해서 팔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제일 혜택을 본 나라가 인도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이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게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9%밖에 안 되는데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는 40%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 천연가스 양을 엄청나게 늘려서 네. 인도 자체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그걸 가지고 국제시장에 웃돈 얹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인도 보고 아니 러시아가 워낙 천연가스를 싸게 내놨으니까 사는 거는 알겠다. 근데 그걸 근데 사가지고 더 얹어서 파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인도에 대한 항의였죠. 사실 말씀해 주시니까 러시아가 쉽게 안 물러서는 데는 이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랬는데 3년이라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6.25가 3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언제까지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미국의 태도가 변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으로
유럽을 중시했던 미국 대통령, 마지막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 외교 안보 전략의 중심은 태평양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예전 냉전식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아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다. 이렇게 됐고 나토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러시아를 막는 건 알겠는데 이 중국의 부상,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불만이 계속 제기됐던 것이고 트럼프 2기에 와서는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지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을 제어하는 기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끝나긴 할까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러시아 측의 누적 사상자가 정부 통계만 봐도 62만 명입니다. 62만 명 중에 전사자가 12만 명이고 사망자가 62만 명이라고요? 아니, 사망자는 12만 명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사상자들. 사상자가 62만 명이고 우크라이나 쪽의 사상자가 31만 명, 전사자가 5만 7천 명입니다. 러시아 쪽이 더 많이 사상자가 그렇습니다. 발생하나요? 항상 그 전쟁의 경우에는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대개 공격하는 쪽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비가 공격보다 더 유리하니까요. 적어도 7대 1에 압도적인 전력 우위가 있어야지 승리를 할 군사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 뭐 작년부터 계속 러우 전쟁이 끝난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좀 마무리가 돼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 엄청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벨 평화상이 이제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네. 아마 문학상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네.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 화학, 경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이제 네. 잣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시작한 역사 이래로 19번은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28번은 인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게 주었습니다. 유럽 연합도 한 번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한테는 그 평화상을 목적으로 해서 러우 전쟁의 종료도 이야기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러우 전쟁을 좀 종료시키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오죽하면은 북한에게 손을 벌렸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인이 모자라니까 처음에 이용했던 것이 용병이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 바그너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프리고젠. 그 푸틴 대통령의 예전 친구였고 요리사였죠. 바그너의 용병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2만 명이 동원됐고 네. 그 중에 1만 명이 이제 2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1만 명이 사실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용병이 소진되고 나니까 러시아 정부는 결국에는 북한에게 손을 벌린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12,000명 그 폭풍 군단을 여단을 이제 투입을 했고 또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한 포탄의 60%가 북한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전쟁을 하는데 포탄이 없는 거예요.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이제는 소모전이 됐기 때문에 과연 북한한테 기댄다고 하더라도 4년차, 5년차까지 끌 수가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는 휴전을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지난 3년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휴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전은 못하고 휴전으로. 종전이 되겠죠.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은 서로 이제 종전안이 교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이죠. 제일 긍정적인 것은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안이 계속 나오고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종전의 휴전은 아예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미국이 제안했던 데 보면은 나토 회원국들이 그 종전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영구히 거부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모든 나토 회원국의 그 전체 찬성으로만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력을 60만 명 아래로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이 중재안 아닌데 그건 너무 적다. 80만 명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계속 이런 종전안이 검토되고 교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불안감이 이제 몇 년째 계속 이어졌는데 뭔가 올해 작년부터 시작된 평화 무드 그리고 이런 국제 정세 혼란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풀어지는 그런 형상들이 발생이 됐는데 약간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아요. 그 평화 무드가 좀 더 진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네. 2025년 초반에 뮌헨 안보회의에서 벤스 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했죠. 미국 혼자서 세계를 이끌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제 비판 논조가 돼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굉장히 솔직한 대화였어요. 유럽이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다. 왜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미국 세납자의 돈이 들어가서 유럽의 안보와 부흥이 계속되는가. 유럽도 나토 회원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유럽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혜택만 누릴 것인가. 유럽이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복지 정책을 계속해라. 아니면 복지 정책을 줄이고 국방비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누리고 싶으면서 미국 보고 계속 역할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눈치 보랴, 중국도 눈치 보랴 되게 힘들었거든요.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제는 핵심 가치가 있는 국가들이 성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멀리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여기 많이 왔습니다만 놀란 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4-1로 나와서 걸어오면 되겠다 했는데 네. 지하도에 이렇게 표지가 있더라고요. 일로 가면 IFC고 현대백화점. 일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이 지하 터널과 워크웨이가 이렇게 길고 잘 돼 있는 줄 몰랐어요. 이쪽으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 처음 와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새로운 도시가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엄청 길죠. 그리고 오다 보니까 다이슨 그 진공 청소기가 있어서 옛날에 누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뉴욕 맨하탄하고 브루클린 사이에 터널이 있어요. 홀란드 터널인데 네. 너무 막히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누가 제안한 거는 다이슨 진공 청소기 기술을 도입해서 차량 사람을 터널에서 휙 하면은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언젠가는 진공 청소기 기술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미친 소리 같지만 그런 열차가 개발되고 제가 한 있잖아요. 얘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아, 또 머스크가 한다면 하죠. 네, 제가 한 얘기라면 안 믿으시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공 청소기 기술을 이용해서 해저 터널로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람과 차량을 옮기자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기에 도입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 화두는 AI 아니겠습니까? 근데 AI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원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토류 전쟁도 나오고 있는 건데 한국, 대만, 일본 같이 핵심 기술이 있다면 기생충은 숙주를 죽이지 않죠. 이익만 취할 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구박하거나 소외시키기보다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관세 폭탄을 썼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 그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기술 협력이라든지 국내 투자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토가 크거나 인구가 크지 않은 나라들도 핵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존과 번영의 그런 공간이 있지 않은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은 이런 제3국가들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면 격돌할수록 원군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네. 산업에서 누가 절실한가, 누가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기술이 있고 그 잠재력이 있는 국가는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그 기술이 있어서 지금 만약 그 기술이 없었다면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과거에 2017년에는 사실 굉장히 새우등 터지듯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그 기술이 있어서 뭐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길을 펼 수 있는. 이것도 제가 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훈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네. 과거의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지배를 했냐면 영토를 통해서 했죠. 식민지. 네. 동인도 회사도 있고 일본도 한국을 식민지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식민지 하거나 영토 확장을 한 거는 비싸고 남질 않는 거예요. 네. 새로운 패권 국가들은 더 똑똑해진 것이죠.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방법. 네. 그것은 무엇이냐? 영토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술이라든지 투자. 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이런 양상을 띌 것 같고 그렇다면 대만,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생존 가능성이 높고 뭐, 흑백 요리사 같지만 생존 그쪽이 있고 네. 하지만 미국이 주도했던 1945년 이후 전후 세계 질서가 지금은 리셋하는 단계이지 몰락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국제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될 때, 다른 언어라면 뭐 중국어? 중국어도 될 수 있고, 하여간 영어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사용하는 공동의 언어가 아닐 때, 그거는 정말 미국 주도의 전후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징표가 되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은 이제 그렇죠. 영어죠.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아무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하지만 기준이 달러거든요. 근데 달러 말고 다른 화폐가 제일 중요한 국제 기축 통화가 될 때 그것이 또 징표가 될 것이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1위고 나머지 9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군비의 확실성이 높습니다. 중국 전투기라는 중국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지 지난번 천안문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에 큰 변동이 있다면은 1945년 이후 우리가 살아온 미국 중심의 국제 체제가 정말 무너졌다,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라면은 아직도 이것은 변화의 단계다.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방 말씀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우주를 엄청나게 그렇죠. 주창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이 국방이 이제 우주로 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제 정치 쪽으로 국제 정세 보시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둘 다 우주를 외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창과 방패인데요. 한쪽이 개발되면 방패도 강화해야 되고 방패가 강화되면 창을 또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한 거 첨단 기술을 얘기한 것입니다. 첨단 소재와 첨단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결국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원시인들은 나무 토막으로 싸웠죠. 그 다음에 돌멩이를 던진 쪽이 이겼죠. 그 다음에는 철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겼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저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이 철기 무기를 최초로 사용해서 그 지역의 맹주가 된 부족이 이름이 무엇이냐? 뭐였죠? 히타이트족입니다.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걸 기억해라. 네. 히타이트족. 최초로 철기 무기. 어떻게 기억하는가? 히트 쳤다. 히타이트의 히트랑 트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철기 무기
하지만 그 다음에는 활 화살을 쏘는데 저쪽은 화약을 이용해서 포탄을 쏴요. 그럼 이기는 것이죠. 네. 이쪽은 원자탄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첨단 무기고 이제는 중국도 미국도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고 돌아서 다시 반도체와 AI로 가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맞습니다. 이제는 국가안보는 경제안보다.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다. 경제력,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AI가 중요하고 반도체가 중요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7%나 올랐어요. 아 예. 저는 4만 원대 팔았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니 지금 12만 원이 넘었는데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예. 주식 문제 말고 국제 정세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를 그렇게 잘 읽으시는 분이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중위에 자기 머리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회사에 투자했어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시네요. 같은 영역에서. 다행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미국 쪽 투자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굉장히 재미를 아 봤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기술이 그 중요하니까. 영역에는 계속 있었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외교 관련해서는 안보 관련해서는 뭐 리스크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북한에 대한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에 우리가 잘해주면은 북한도 뭐 남북 협력이라든지 대화에 호응할 것이다 그러는데 네. 그는 정말 옛날의 얘기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북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이 갈 필요도 없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정상회담도 수차례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제한 열쇠도 결국에는 미국이 쥐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만 대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북한 보고 잘 지내보자, 대화하자,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이야기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북한 매달리기는 할 때가 아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거래주의적인 접근 방법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상당한 이제 교집합이 있다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을 달래고자 사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을 때도 합참에서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네. 불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상 발사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미사일은 미사일이지 왜 불상이냐. 북한이 무슨 홍길동이냐 불상이라니 오늘이 뭐 부처님 쏘신 날이냐 그 다음엔 발사체라 그랬어요. 프로젝탈. 네. 그러니까 발사체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얼굴 로고를 해서 그 명품 바르사체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건 일방적인 북한 달래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를 알고 어떤 이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북한한테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한번 북한과 대화를 크게 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한국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이재명 정부를 믿을 수가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2026년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국제정세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띄엄띄엄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데 가장 뭔가 정세를 흔들 만한 핵심 변수를 꼽는다면 교수님 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 그 환율인데요. 1450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돼야지 경제 입장에서도
이 투자라든지 이런 게 돌아갈 텐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고 경제력이 국제 체제에서의 영향력인데 네. 만약에 한국의 경제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정부가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강한 입장을 취하고 싶어도 그 뒷배가 없다면은 그걸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의 이런 추진력이 굉장히 쇠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요. 우리가 뭔가 이거는 시장에서 혹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적으로도 그렇고 다들 조금 뭐랄까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싶을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AI 혁명이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는 아직도 굉장한 이제 성장 그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가. 그게 국제 여기에 정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기술력이 이제 군사력과 연결이 되는 시대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추동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네. 어떤 그 정치 지도자도 일단은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추구하는 데서는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잘 된다면은 그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최고의 우군이 되겠지만 잘못된다면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에 이제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증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중간 선거 그 페이스 기간 동안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정책도 많이 쏟아질 거고 뭔가 규제를 되게 완화해 줄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랜 기간 또 지켜보셨으니까 올해 중간 선거의 결과로 지금부터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예측한다면은 뭐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대선에 그 제가 생각했던 네. 그때 여기 많이 나와서 대선 맞아요.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가서는 정답이 똑같구나. 정답이 문제는 똑같다? 경제입니다. 일단 그 먹고 살기 해주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네.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지만 그리고 유권자의 40% 이상은 절대 트럼프 다시 찍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지 못했고 그 서민 생활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불법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자가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감을 울렸던 것이고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을 때린 것도 맞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서민 경제가 피부에 어떻게 닿는가. 네. 지금 K 곡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부유층은 엄청 더 부유해졌지만 서민들은 더 그 힘들어지고 물가 어포러빌리티 그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불만이 있는데 거기서 개선이 있다면 지금 기름값과 계란값은 다 잡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유가가 $2 미만은 굉장한 성공이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만 더 잡을 수 있다면은 공화당이 굉장히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가 쉽게 잡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4월에 중국과 어떤談판을 하는가 베이징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중국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가 용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민생 살리기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만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아킬레스건도 맞죠. 그것을 미국도 알고 있죠. 이게 셜록 홈즈와 모리아티 교수처럼 서로의 생각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약간 결론이 다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중간 선거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만 이제 오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이 지하 터널을 보면서 그래서 기술의 무서움, 그 위력을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엔 이걸 돌리는 이 원동력이 반도체와 AI이고 그쵸. 그거를 돌리려면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전력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투자와 확대가 있을 것이고 대만 정부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그것을 접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만 전기력의 70% 정도가 원전에서 나오는데 네. 탈원전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다가 시진핑 정부가 진짜 대만 침공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약간 밑단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애매한 단계에 해상 봉쇄를 몇 달만 하면 TSMC가 뭐고 다 몰락하는 거죠. 그 위험성을 자각하고 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멈춘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AI 반도체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미래라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쳐주는 광물이 무엇이냐, 기술력이 무엇이냐, 나가서 그걸 돌릴 전기, 그러니까 어디서 오느냐를 본다면 투자의 그 선택에서는 좀 몇 가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봉 박사님 모시고 국제정세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스탠스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국 아이디어는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얻어보셨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걸 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제정세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질지 몰랐는데 점점 더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는 좋은 목소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